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 명함 저 앞에 붙어 있는 것처럼 백승호 원장이고요. 지금 현재 강남대성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남대성에서 지금까지 올해까지 해서 다음 주가 종강인데 올해까지 해서 대성학원에서 16년째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압구정에서 학원을 시작한 지는 이제 올해로 19년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압구정에서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어 전문 학원으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만든 것 같았어요. 예, 그렇게 됐고 오늘 설명에는 그 안내지 순서대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국어가 얼마나 중요한 과목이 됐는지 이 부분을 영어의 절대평가 문제와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2017년 수능이 작년 수능이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려야 어머니 조금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독서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독서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을 좀 들으시게 될 겁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독서는 우리 그 대학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독서만큼 중요한 게 지금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 독서에 대한 말씀을 이따가 좀 자세히 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조금 더러우셔서 주차가 좀 어렵던가요? 주차하시기가 이 건물 지하로 들어가시면 주차가 좀 쉬운데 괜찮으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이거 있죠? 오직 국어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어의 영어 절대평가가 되게 된 것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어 절대평가 그렇게 되고 영어 절대평가가 되면서 이제 수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기 있는 자료를 통해서 어머니들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2015년 교육과정이 개편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비고 1 어머니들 자녀가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앞에 앉으시죠. 어머니들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그 시점이 실제로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되고 원래는 그 현재 예비고 1 아이들에 맞춰서 수능도 이게 개편되려고 했었는데 이제 1년 유예가 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이게 현재 수능 체제에서 수능을 치르는 마지막 세대가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마지막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능 체제는 국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가 절대평가가 됐고 절대평가고 아니죠. 영어가 절대평가죠. 영어가 절대평가고 나머지 이제 그냥 그대로 가는 마지막 시험이 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 1년 후에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큰 변화를 좀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는 과정에서 이게 수학과 국어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5쪽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5쪽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그 제일 위에 표가 2017년하고 2018학년도 영어 등급별 예상 인원 및 비율 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2017 수능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인원을 좀 보시면 됩니다. 1등급 인원이 24,000명이었고 2등급 인원이 37,000명, 3등급이 67,000명이었는데 1등급이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1등급이 이게 절대평가로 들어가게 된 거죠. 1등급이 어떻게 되냐면 42,000명으로 돼서 이게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1등급이. 그리고 2등급이 74,000명, 그 다음에 3등급이 103,000명이 된 거니까 10만 명 이상이 된 거니까 실제로는 거의 2배 이상 가깝게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전부 다 몰리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1, 2, 3등급으로 2배 이상 많아지는 과정에서 이게 영어에 대한 변별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실제로 영어에 대한 그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이제 감소가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 표는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 밑에 표를 좀 보겠습니다. 국어와 수학 영역의 난이도가 상승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게 영어에 대한 비중이 많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그 국어와 수학의 영역의 난이도가 상승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왼쪽을 보시면 국어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17 수능하고 2018년 6월 모평을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만점의 비율이 0.23%였던 것이 2018년 6월 2018 학년도입니다. 그 올해 봤던 6월 평가 모의고사예요. 거기에서 모평에서 이 만점 비율이 0.14가 된 거니까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던 거죠. 그 표준 점수를 보시면 139에서 표준 점수가 143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어려워졌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영어에서의 그 변별성이 떨어지는 것을 실제로 이제 이쪽 국어하고 수학에서 채워서 나가겠다는 것이죠. 작년 수능이 실제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2017 수능이 불수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장현재가 실제로 100점을 받았다는 것은 저희 학원에 아주 굉장히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성재라는 아이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왜 자기 이름 안 넣어주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만들어서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98점짜리는 실제로 굉장히 좋은 점수예요. 작년에 98점은 실제로 굉장히 좋은 점수예요. 장현재만 말할 것도 없고요. 작년에 그래서 불수능이었어요. 그 표를 보시면 2017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2018 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실제로 더 어려웠다는 것이죠. 이거 왜 그러냐면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그래요.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머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어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대학별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많이 변화가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영역의 반영 비율이 축소가 되면서 문과에서는 국어하고 탐구에 비중을 좀 많이 두게 됐고 자연계 쪽에서는 수학과 탐구, 과탐 쪽으로 좀 비중을 많이 두는 추세로 바뀌게 되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거기 박스를 좀 보시면 연세대가 영어의 반영 비율이 2017학년도에 이 인문계가 28.6이었는데 16.7로 2019년에 줄이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반영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그 한양대 같은 경우에 그 영어의 반영 비율이 2017학년도에서는 25%였는데 10%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어에 대한 반영 비율이 굉장히 적어지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영어가 힘이 없게 되는 거니까 영어에 대한 반영 비율을 줄이는 대신에 국어와 수학 쪽으로 이제 다 몰리게 되는 현상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어와 수학에 대한 비중이 실제로 굉장히 커진다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표의 마지막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게 영어가 통계적으로 17.3%가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7쪽을 보시면 이제 영어 영역을 별도로 가산하는 대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예 영어를 반영 비율에서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산이라고 하는 건 점수를 빼는 거고 등급이 떨어지면 감산하고 등급이 조금 올라가면 추가해서 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박스 밑에 보시면 영어를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포함하지 않고 감산과 가산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영어를 거의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들 자녀분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실제로 국어하고 수학 쪽으로 가야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이 표를 통해서 좀 어머니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영어 때문에 다른 과목이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까지고요. 이건 뭐 어머니들 많이 아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고 뒤쪽을 쭉 넘어가 보시면 이제 내신하고 수능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방법들을 뒤쪽에 좀 글로 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건 어머니들 집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13쪽을 좀 보시면 내년에 바뀌는 게 하나가 있어요. 독서가 좀 바뀌게 됩니다. 잘 아시죠? 독서가 바뀌게 되는데 한 학기에 한 권을 꼭 읽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서가 전면적으로 바뀌고요. 교과서가 전면적으로 바뀌고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읽기 능력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학교마다 조금 평가하는 것은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평가 기준은 수능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실적 사고, 추리 상상 이거에 맞춰서 평가하겠다는 것은 이미 좀 발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독서에 대한 거, 읽기에 대한 거 이런 부분에서 가장 초점을 두어서 교육과정이 바뀌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에서 실제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어느 파트라고 생각을 하세요? 수능에서 여러 파트가 있잖아요. 이제 이게 그 화법, 장문, 그 다음에 문법이 있고요. 화법, 장문, 문법. 그렇게 해서 몇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화법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장문이 나오게 되고, 문법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독서가 나오게 되는데 독서가 비문학이에요. 이렇게 되고 문학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5개 파트예요. 5개 파트인데 여기서 몇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1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여기서 15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법에서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여기도 5문제, 여기도 5문제가 출제가 돼요. 가장 어려운 파트가 어느 파트 같으세요? 네, 여기가 실제로는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대치동 쪽에서 나와 있는 그 요새 한참 유행인 그 김봉수 모의고사나 이런 모의고사들은 실제로 선생님들도 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들도 실제로 있고, 그러니까 이게 수능에서 그렇게 나올까 하는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지문들을 읽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3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고,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은 읽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어느 경우는 정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지문에서 이거를 전부 다 읽어가지고 소화한다는 게 참 애들이 신기할 정도예요.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 입장이지만 실제 어떤 지문 같은 경우는 이걸 짧은 시간에 이걸 전부 다 소화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갖춰야만 되는 그런 시대인 것처럼 그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문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문학이 어려워지는 추세로 가는 것은 맞는 것 같긴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문학이 아니고 비문학이기 때문에 실제로 비문학이 어려워지는 것은 그 추세상으로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대학에 들어가서 문학을 전공할 아이들이 아닌 이상은 거의 대부분은 이제 비문학을 잘 읽어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독서에 대한 훈련이 충분히 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좀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독서가 중학교 과정에서 독서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정말 어려움을 좀 많이 겪을 수 있죠. 저희 학원이 3층 그 중등부 독서 학원을 저희가 오픈을 했어요. 3층 이 건물 3층에 그 독서 학원을 저희가 오픈을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된 그 이유, 그 다음에 오늘 받으신 이런 중등부 관련된 독서책들을 저희가 만든 이유가 실제로 중등부 독서가 안 되면 실제로 대학 들어갈 때 굉장히 많이 어렵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등부 독서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독서, 비문학 쪽 수업이, 비문학이 실제로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어느 파트 같으세요? 여기 독서가 몇 세트가 나오면 3세트가 나오게 됩니다. 3세트. 인문이 나오게 되고 인문, 사회, 과학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 3지문을 가지고 15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한 5문제씩 출제가 되는 것이죠. 비문학이 제일 어렵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어려운 게 문법이에요. 문법은 5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파트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를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18쪽을 좀 보겠습니다. 작년에 수능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좀 설명을 들으시면 이게 수능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시게 될 거예요. 18쪽을 보시면 작년 2017학년도 수능 국어 오답률 높았던 15문제를 좀 뽑아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1번부터 15번까지가 이제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순서대로 놓은 건데, 그 중에서 2번하고 10번하고 13번, 15번이 문법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문학이에요. 비문학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39번이나 35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손도 못 대는 문제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점수를 내는 학생들이 실제로는 좋은 점수를 내는 것이고 만점을 맞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게 실제로 문법 파트죠. 문법 파트가 아이들을 좀 굉장히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독서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최명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독서에 대한 비중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부터 독서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많이 높였기 때문에 실제로 글을 읽는 능력을 얼마나 갖추는가에 따라서 나중에 수능 점수가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독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학원 수업에서도 독서에 대한 비중을 많이 높이게 될 거예요.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독서니까 그 독서에 대한 교육을 좀 계속 시키게 될 겁니다. 19쪽부터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게 2017 수능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6까지는 수능이 굉장히 쉬웠어요.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니까 2016까지는 1등급이 보통은 한 90, 한 7점, 8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 수능부터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해서 91.2점대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수능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게 된 거죠. 19쪽부터 제가 수능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됐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의 수능의 변화입니다. 완벽한 변화예요. 굉장한 변화입니다. 19쪽을 보시면 1번을 보시면 비문학 지문의 길이가 1500자 정도에서 2600자 정도로 늘어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많이 길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차근차근 넘어가면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20쪽을 보시면 비문학의 지문 수가 인문, 과학, 사회로 3지문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2016년까지는 비문학 지문이 4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3지문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어야 되는 숫자가 좀 줄어들게 된 거죠. 그렇지만 제가 점점점 해놓은 것은 이유가 뭐냐면 그 20쪽의 왼쪽을 보시면 이게 화법 지문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화법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옛날 수능에서 듣기 평가가 좀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듣기 평가가 있으면 듣기 평가를 전부 다 글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비문학 지문으로 만들었어요. 왼쪽에 두 번째 거기 나와 있는 자료가 비문학 지문이잖아요.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이게 문법 지문이군요. 문법 지문. 그러니까 왼쪽에 자료가 문법 지문이 나오게 되면서 비문학 지문이 끼어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21쪽을 보시면 21쪽에 나번 지문이 고전소설의 박시전입니다. 다번 지문이 뭐냐면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이라고 하는 이 소설인데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이 결합되면서 첫 번째 지문 가지문에다가 비문학을 끼워 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비문학 지문이 4지문에서 3지문으로 줄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비문학 지문이 줄어든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문학 지문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보면 그냥 모양으로 보면 많이 늘어난 것 같지 않지만 이게 문법에서 비문학이 들어가게 되고 소설이 출제가 되면서 비문학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비문학 지문 3개가 나오게 되는데 3지문이 길이가 2600자 정도로 늘어나게 되면서 실제로는 비문학 지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이게 작년의 수능의 큰 변화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비문학 지문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얘기고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독서력이 얼마나 수능에서 평가 기준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문학 지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23쪽을 좀 보시면 2017 수능의 핵심은 복합이라고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이게 작년 수능에서 한 번도 수능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시도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수능을 언제부터 가르쳤냐면 94년부터 가르쳤습니다. 94년부터 지금까지 수능을 보면서 이런 형태를 본 적이 없어요. 23쪽이 지금 수능의 전체 역사에서 유일하게 이런 형태를 취한 거였습니다. 어떤 거냐면 현대시잖아요. 가본이 현대시잖아요. 김수영의 구름의 파수병이라는 이 작품이 현대시인데 현대시를 뭐와 결합을 시켰냐면 희곡과 결합을 시켰어요. 이게 나본이 희곡이거든요. 느낌 극락 같은 이런 이강백의 희곡인데 이런 경우를 제가 수능을 가르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 다음 주가 수능인데 어떤 형태를 띌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은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됐어요. 고전 시가는 수필하고 결합되든지 이렇게 결합되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결합되는 거. 그리고
고전 소설은 그냥 고전 소설만, 현대 소설은 그냥 현대 소설만, 이렇게 해서 형식이 그냥 일정하게 짜여져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완전히 다 뒤바꾼 거예요. 형식을 다 뒤바꿔가지고 이런 형태까지 25쪽에 나와 있는 시나리오하고 소설의 형태를, 25쪽이 그겁니다. 시나리오하고 소설까지, 가번이 시나리오입니다. 그 다음에 나번이 소설이고, 이런 형태로까지 막 다 현대시하고 시나리오하고 막 결합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감을 잡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어떤 식으로 수능이 튈지를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만든 것이 작년 수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는 있죠. 그런데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수능의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수능의 본질은 실제로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읽기 능력만 잘 기르게 하시면 돼요. 얼마나 잘 읽느냐. 그 중에서 비문학 지문의 읽기 능력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책을 좀 많이 읽히셨죠? 중학교 때. 많이 안 읽히셨나요? 그 중등부 독서가 실제로는 제일 중요합니다. 중등부 독서가 중요한데, 중등부 독서가 이제 안 됐어도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읽기 공부를 좀 시키셔야 되는 게, 지금 안 시키시면 나중에 고3 가서 고3 되는 시점에서 읽기가 안 돼서 이게 좀 어려운 상태가 되면 정말 힘든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문학 읽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받으신 책 뒷면에 보시면 여기 장현재가 나옵니다. 장현재. 얘가 장현재. 얘 장현재가 추천사를 써준 게 있어요. 저희한테. 거기 보시면 얘가 독서 능력이 세지면서, 독서 능력이 커지면서 탐구 쪽까지 이렇게 진전이 있었다는 얘기를 써준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게 독서 능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국어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탐구 영역까지 영역을 좀 확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신다면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독서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25쪽까지 끝났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26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수능의 변화를 좀 읽으셔야 아이들을 좀 학생을 가르치시기가 좀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26쪽을 좀 보겠습니다. 한자 성어가 사라지고 일반 어휘는 문맥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한자 성어가 사라졌습니다. 작년 수능, 그 다음에 올해 6월, 9월 평가원에서 한자 성어가 전부 다 사라졌어요. 그 올해 수능에도 안 나올 겁니다. 나올 수는 있지만 아마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면 계속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한자 성어 사라진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한자 성어 사라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으세요? 한자 성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본문을 읽었을 때 본문을 쭉 읽어서 본문은 이해가 됐는데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본문은 잘 이해가 됐는데 이게 한자 성어에서 한자 성어 문제가 이제 선지가 5개가 나왔을 때 본문은 잘 읽었는데 한자 성어 모르면 못 풀잖아요. 점수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뭐에 대한 문제냐면 지식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한자 성어는 지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정확하게 읽었으면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이면 되는데 한자 성어 같은 경우는 이걸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자 성어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한자 성어가 빠졌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수능에서 지식을 묻지 않겠다는 거죠. 지식을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글만 잘 읽으면 대답할 수 있는 것으로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자 성어가 사라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머니들 한번 풀어보실까요? 실력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20번을 한번 해보실까요? 자, 20번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거기 그 밑줄친 부분 그 윗줄에서 따라서 화이는 종합명제와 구분되는 분석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도달했다를 한자로 표현하면,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정답 몇 번이겠어요? 정답 2번입니다. 근데 학생들은 봉착이라고 말해요. 봉착이라는 말씀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봉착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잖아요. 위기에 봉착하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봉착이라는 말은 항상 부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은 봉착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39번 문제를 보시면 이게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거기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가지기도 한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정답 몇 번이겠어요? 예, 정답 2번 9이에요. 근데 학생들은 겸비라고 많이 해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겸비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뭐 이럴 때 쓰잖아요. 그럴 때 쓰는 거는 두 개를 다 갖췄다는 얘기로서의 겸비의 문제를 써야 되는 건데 이걸 이제 겸비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수능에서는 기본적으로 문맥 속에서의 의미를 묻는 거지 실제로는 지식을 묻는 문제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요구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문법 5문제. 그리고 문법의 5문제에서도 실제로 문법에서 기본적인 지식만 요구하지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하시면 알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책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문맥 속에서 정보를 찾아내고 문맥 속에서 글을 읽어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따 최명 선생님께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26쪽에 나와 있는 한자 성어가 사라지고 일반 어휘를 문맥 속에서 찾아낸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수능의 변화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능의 본질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수능이 아니었을 때는 교과서 내용을 달달달 외웠잖아요. 어머니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수능이 되면서부터는 교과서가 사라지고 어디서 출제될지 모른다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문맥 속에서 글을 제대로 읽었으면 제대로 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에 좀 변질이 됐는데 다시 좀 돌아가는 형태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식이 전부 다 사라지고 글을 읽는 능력, 추리 상상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이제 수능에서 요구하는 그런 이제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갖추는 것이 실제로 수능과 내신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7쪽을 좀 보시면 이게 굉장히 길죠. 굉장히 깁니다. 이게 어머니들 이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문이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원래 학생들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닥이죠. 전부 다 한 바닥을 읽고 시험장에서 한 바닥을 읽어야 이게 이제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부담이죠. 이걸 전부 다 읽어서 그걸 전부 다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걸 잘 읽어낼 수 있는 아이들은 참 쉽게 읽어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독서에 대한 그 능력을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키우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짧은 기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나중에는 이제 고2, 고3 이렇게 들어갔을 때도 이게 실제로 독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독서를 하는 방법들을 이제 가르치긴 하지만 지금 이제 예비고 일들한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을 기르는 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을 보시면 한 지문당 문제가 막 6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굉장히 많죠, 문제수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9쪽을 좀 보시면 거기서 문법 기본 지식은 알아서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법이에요. 이게 작년 9월 평가 모의고사의 문법 지문입니다. 왼쪽이. 그런데 조금 읽어보시면 직접 구성 요소 1문단 한번 맨 마지막 볼까요? 1문단 맨 마지막에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직접 구성 요소란 해서 이제 개념을 설명하죠. 직접 구성 요소는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설명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합성어가 뭔지 파생어가 뭔지를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문장에서 아는 문장, 암긴 문장에 대한 문제인데 실제로 보면 그 문제인데 그 문제를 설명을 안 합니다. 12번의 기억을 보시면 지혜는 목소리가 곱다가 이게 서술절을 아는 문장인데 서술절을 아는 문장, 명사절을 아는 문장 이런 개념 설명을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11번 문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직접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은 열나게 했는데 뒤에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에 대해서는 본문 설명을 안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합성어, 파생어 개념은 알아야지. 뭐 그 정도 개념이에요. 그리고 아는 문장, 암긴 문장에 이건 서술절인데 서술절이라는 것은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뭐 그런 정도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니면서 문법에 대한 기본적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작년 수능하고 평가원에서의 큰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수생들을 제가 올해로 16년 이제 강남대성에서 16년을 수업했는데 작년하고 올해만큼 문법을 이렇게 깊이 있게 강의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문법에 대해서 제가 올해 문법 책을 한 400페이지 정도 만들어 가지고요. 문법 문제만 626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626문제를 거의 1년 동안 풀었어요. 재수생들하고. 그건 뭐냐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수능에서 문법이 중요시에 대해서 문법을 그렇게 깊이 있게 강의해 본 적이 없어요. 작년하고 올해 처음입니다. 수능의 역사에서 문법을 이렇게 어렵게 낸 게 올해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1학년 들어가기 전에 문법을 어느 정도 다 끝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그런 부담은 좀 덜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왜냐하면 문법을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년 2월 말까지 이 4개월의 기간이 실제로는 수능의 기초를 완성하기에 가장 좋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비문학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비문학 독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고전 시가, 현대 시에 대한 거, 그런 기본적인 수능에서 말하는 기본적 개념들하고 읽기 능력을 키우는 게 실제로 가장 중요하지. 문법은 지식이잖아요.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 아는 것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데 읽기 능력 이런 것들은, 그리고 문학에 대한 해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입학하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읽기 능력에 대한 문제가 실제로 가장 중요합니다. 읽기 능력. 그리고 수능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좀 습득하는 것이 실제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읽기는 2015 새 교육과정에서도 요구하는 바고요. 그래서 이게 읽기 능력이 하여튼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9쪽에 나온 내용은 이건 문법에 대한 사항인데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31쪽을 좀 보시면 31쪽을 한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31쪽을 보시면 제가 밑에다가 화살표를 해놨습니다. 그 위에 있는 두 지문은 2016 겁니다. 재작년 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은 마찬가지 2016학년도 수능이거든요. 근데 그 왼쪽 지문의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어려운 단어들을 좀 제법 설명했죠. 오른쪽 왼쪽. 그런데 이게 작년으로 돌아가면요. 작년 거를 보시면 이게 작년 수능에서 이렇게 긴 지문이 나왔는데 설명을 거의 안 해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전 시가는 기본적으로 해석하고 들어가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수능에서 나올 만한 고전 시가는 어느 정도 좀 정리해서 들어오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의 변화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작년 수능만큼 수능의 변화가 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제가 94년부터 수능을 가르쳐 94년이 수능 첫 해잖아요. 94년 수능에서 20년 몇 년이죠? 94년부터 23년인가요? 하여튼 그 기간에 이렇게 수능의 변화가 생긴 것이 없었어요. 정말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 읽기 능력이에요. 그리고 한자성어가 빠지고 지식에서 이것만 지식을 묻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문학에서 15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고전 시가 그 다음에 고전 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수필, 그 다음에 극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결합이 될지는 모르는 거죠. 현대시하고 아까 봤던 것처럼 극과 결합되는 경우도 있고 고전 시가가 수필과 결합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결합될지는 모르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파트가 있는 거죠. 극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희곡과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시나리오. 실제로 문학만 가지고도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양이 많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할 게 참 많죠.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아이들을 이제 교육하실 때
이게 개별 작품을 굉장히 많이 분석한다고 해서 이게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고 문학을 이해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학을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글을 읽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글을 읽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을 공부하는 것이 실제로 수능 공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읽기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일단 독서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설명을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들어와서 그 뒤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수능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실제로 핵심적인 얘기는 읽기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일단 조금 이따 들어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독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칠판 잠깐만 지우겠습니다. 지금 받으신 교재에서는 몇 쪽을 펴주시면 되냐면요. 36쪽을 펴주시고요. 네, 36쪽입니다. 바깥에서 백승 원장님 설명하는 걸 들으니까 늘 해마다 2번씩 듣고 있지만 올해 유난히 차분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뜨거운 뉴스가 있어서 그런 것이죠. 이 책이 나왔고 또 우리 백승 원장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교보 서적에 올라간 겁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교보 서적에 지금 랭크 되어 있는 지금 아주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 아무튼요 이렇게 출간된 날 이 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돼서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독서에 관해서 아무리 그래도 유익한 말씀 드리기 전에 그래도 독서니까 제가 독서에 관해서 잠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2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올 여름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독서 설명할 적에는 그러니까 책은 도끼다. 박웅현 인문학 베스트 책이죠. 2번이나 나왔죠. 그 책 읽었을 때 깜짝 놀랐고요. 그 말은 카프카가 한 말이죠. 책은 도끼다. 책을 읽었을 때 나를 충격하지 않는다면 그 책을 왜 읽겠는가? 도무히. 그야말로 한 줄만으로 그냥 책을 읽는 이유들. 영화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화를 내가 2시간이나 혹은 1시간 반이나 요새는 좀 짧기도 해서요. 그거보다 더 짧은 시간 봤다 할지라도 그 영화가 나를 충격시키지 않는다면 그 영화가 대체 뭐란 말인가? 어찌됐든요. 뭔가 이렇게 충격을 시키는 것. 그렇지만 요번 이 책을 만들었을 때는 이제 독서에 관한 명언을 또 바꿔야 한다. 이 책의 챕터를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어깨, 두 번째 어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왜 갑자기 어깨인가 하는 것은 36쪽 여기에 잘 써져 있습니다. 36쪽 여기를 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독서에 관한 명언이죠. 뉴턴, 어머니도 다 아실 겁니다. 이 문장은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잖아요.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이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 2문장이 그렇게 좋았던 겁니다. 문학 같은 거 예술 작품을 읽을 적에는 책은 도끼다가 좋았고 그 다음에 가령 이론적인 거 지식적인 거를 할 때는 이 뉴턴의 말이 좋았던 겁니다. 가령 어떤 일이 생겨버리면 유명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 이것이 바로 거인들의 어깨를 이용하는 방법인 겁니다. 따라서 이 책은 9권의 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9권의 책에 관한 워크북입니다. 그러니까 기록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9권의 책이 이제 그 챕터에서 가령 첫 번째 책이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이제 한 권이죠. 이런 식으로 9권의 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거인의 어깨, 첫 번째 어깨, 두 번째 어깨, 세 번째 어깨 이러므로써 학생들에게 책 한 권을 읽는다는 것이 그야말로 만약 과학책을 하나 뉴턴의 책을 읽었다면 뉴턴의 어깨 위에 있는 겁니다. 왜소한 인간이 아니라 뉴턴의 어깨 위에 있는 거라고요. 철학책을 읽었다고 그러면 그렇죠.
아무튼요, 플라톤의 책을 읽었다, 러셀의 책을 읽었다, 그분의 어깨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읽기만 하면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일단 모든 챕터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그 두 독서에 관한 두 가지입니다. 특히 이 거인의 어깨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백승호 원장님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수능에서 읽기 지문이 매우 그렇습니다. 읽기 지문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것을 그냥 설명드릴 수 있다면, 조금 아까도 했던 용어를 그대로 옮기면요, 지식에서 맥락으로 바뀌었다, 지식에서 맥락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비문학 지문이 일반적인 부모님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체 학생들은 어떻게 푼단 말인가? 그것은요, 질문하는 방식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가 여기 다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자료 하나, 2015년 교육과정, 2015년 교육과정 국어, 뭐가 그렇게 변했는가를 제가 동그라미 쳐갖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독서는 질문이다는요, 여기에 맞추어서 만든 책입니다. 좋은 자료로서 어머니께서 갖고 계셔도요,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시면은요, 빨갛게 동그라미 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2015년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은, 그러니까 자녀가 지금 고1 예비되는 것이잖아요. 교과서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교과서가 바뀌어서 이런 내용이, 이런 것이 핵심으로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도표로서 김창원 교수님, 김창원 교수는 수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 경인대 교수님이시죠. 여기 책 뒤에 있는 서울교대 엄혜영 교수님은 초등 교과서를 집필하시는, 서울교대가 모든 초등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요 김창원 교수님은 수능 쪽을 또 하시기 때문에 용어를 갖다가 요번에 바뀐 거를 보시면요, 거기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았거든요. 읽기의 방법을 이렇게 읽어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2015년도 개정 교과서는 이렇게 읽히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읽기의 방법, 사실적인 이해를 해라, 추론적인 이해를 해라, 비판적인 이해를 해라, 창의적인 이해를 해라. 자녀 중에 고3을 경험하신 학부모님이 있으시다면 이게 무슨 용어인지를 금방 알고 계십니다. 이 용어는 수능 출제 원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고3 이전에는 이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고3을 안 다루시면은요, 저희야 뭐 강남대성 출신들이니까 늘 고3을 재수생, 삼수생 이걸 다뤘기 때문에 늘 이 단어가 익숙한 거죠. 이게 질문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사실적으로 질문하는 방식, 이 손석희 앵커가 제일 잘하는 게 이 팩트 체크 아닙니까? 그게 바로 사실적 이해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단어 개념적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당대 최고의 명사들은 이미 이걸 아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법정 같은 데서도요, 법정에서도요, 피의자에 대해서 신문할 때 피의자가 여러 얘기를 얘기하면 아니요만 대답하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팩트 체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뭔가 억울하지만 지금 법정에서는 팩트 체크가 들어간 거고요. 그 모든 질문하는 방식은 사실 수능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문이 어렵게 나와도 질문하는 방식은 5가지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질문하는 능력, 그 질문하는 능력을 익히기만 하면 지문을 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기능이라고 하는 게 새로 신설됐습니다. 2015년 도표, 그 빨간색에서 이쪽으로 건너오겠습니다. 그건 제일 꼭대기에 기능이라고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요 기능이라고요. 요 지문은요, 김창원 교수님의 논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2016년 논문이시죠. 여기에 보면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상 우리가 국어 영역을 가리키면서 기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능을 학생들에게 쉽게 이해시킵니다. 기능을 어떻게 이해시키냐면요, 기능이란
어떤 단어의 기능은 무엇의 기능은 A의 기능은 그러면 A는 무엇을 무엇하게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가령 수능 문제에서 A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올 때 이 뜻은 이 단어 개념 이게 개념어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핵심 개념이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개념을 이해하면 학생들이 이 단어를 이해해야 이걸 풀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봐 쉽게 어떻게 가냐면요. A 때문에 뭐뭐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능이라고 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이 도표를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이상하시죠? 아니 왜 도표에 여기 추론 사실적 이해가 있었는데 혹은 추론적 이해가 있었는데 여기 추론하기가 왜 또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금방 보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맨날 하는 일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 개념과 기능은 다른 것입니다. 기능이란 결과적으로 이것만 쫙 봐도요. 가령 어머니 눈에서는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이거 확인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책 보면 팩트 확인이라는 거. 이 내용이 바로 사실적 사고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용 확인이란 사실적 사고, 팩트 확인이었던 겁니다. 이게. 그럼 쭉 보면 똑같구나. 사실적 이해를 이쪽 가서 기능 하게 하라. 그러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팩트 확인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요. 추론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요. 훈련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단지 이해만, 써져 있는 글을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학생으로 하여금 이거를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게 개념이 무지무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이제 새로 개편된 교과서에서 팩트 확인을 해야 하고 추론을 해야 하고 비판을 해야 하며 문학적인 글에서는 공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맥락 이게 이제 뭐냐면 아까 백승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죠. 지식을 묻는 방식에서 맥락을 묻는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지식을 묻는 방식과 맥락을 묻는 방식이 뭐가 다른? 이건 아주 다른 것입니다. 가령 지식을 묻게 되면 지문이 어려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어머니 세대, 뭐 우리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야말로 한 줄 한 줄 밑줄 짝 그 지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가지고는 지문이 어려울 수가 없는 겁니다.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앞문장과 뒷문장 그리고 글자와 글자의 사이에서 읽는 사람이 알아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맥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맥락적 의미와 사전적 의미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전적 의미는 꼭 사전을 찾아야 하지만 맥락은 문장 내부에서 해결한다. 이겁니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문장 내부에서 학생들이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이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 저희는 이제 강남대성 명예를 걸고 수능을 갖다가 수능에 다 고수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단어만 딱 봐도 상대방이 지금 뭘 묻는지를 단박에 알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목차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어떻게 돼 있는가? 처음에 이 책을 출판사에다가 저자 3인이 의뢰를 했더니 출판사에서 NO 했습니다. 세상에 독서를 이렇게 챕터가 들어오면 어떻게 이 책을 내느냐? 여태까지 이런 책은 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잘 2015년 교육과정을 가지고 아주 잘 그러니까 2015년 교육과정이 없었더라면 이 책은 못 나왔습니다. 역사상 독서책에 이런 책은 없었던 겁니다. 친구들 중에는 이 제목만 보고 나도 읽어봐야지 그랬지만 아이고 네가 읽을 책이 아니야 학생용이냐 했는데요. 목차를 잠깐 보시면 책이 수능식으로 맞춰졌다 있는 사실을 아시게 됩니다. 가령 첫 번째 챕터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 한 페이지를 이렇게 넘기게 되면 제목 자체가 이미 수능을 염두에 둔 독서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적 사고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팩트 체크. 참고로요, 이 책을 그러니까 제 3인이 우리 저자 3인이 만든 거를 다른 선생님한테 수업 연습을 한번 시켜봤어요. 얘기시키지 않고. 그랬더니 단박에 팩트 체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이 책을 만들 적에 대한민국 독서책 팩트 체크가 다른 워크북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요, 무수히 확인했습니다. 팩트가 그야말로 한 권의 책에 50문항이며 찾는 방법 뻔한 겁니다. 그 책의 넷째 줄에 있는 그대로를 여기다 갖다가 쭉 갖다, 이거는 팩트 체크가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본문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있는 거를 확인했을 뿐이지요. 거기서는 팩트 능력이, 즉 사실적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것이 A라는 책 속에 있는 문장이 그대로 온 거라면 그건 사실이지, 왜 그걸 사고라고 부르겠습니까? 따라서 그건 수능식 발상이 아니고, 그러면 뭐냐? 여기 있는 사실적 사고의 모든 것은요, 본문에 있는 것을 수능식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재작성한 것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신문기사가 육하원칙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언제는 누구도 사실이고, 어디서도 누구도 사실이고, 무엇을 어떻게 왜로 재구성한 겁니다. 따라서 한 줄 쭉이 사실로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한 줄이, 어떤 때는 두 줄이, 어떤 때는 세 줄이 거기서 팩트가 체크되어서 들어온 것이고요. 오늘날 손석희 앵커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팩트인 까닭은 바로 그분이 팩트를 재구성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대담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받게 되고 시청자도 볼만한 그런 프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요, 이렇게 수능식으로 저희가 제일 잘하는 것이 바로 수능식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혼자서 읽으려 그러면 독서와 공부, 여기 엄혜영 교수님이 이 책에 대해서도 쓰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태까지는 엄혜영 교수님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거든요. 독서는 독서고 공부는 공부였지 어떻게 공부가 독서가 되느냐 하면서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초등거 만들 적에는 자기가 참여를 하겠다, 자기 연구실을 써라, 엄청나게 초등 교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튼 요거 하나 이제 갖다 드리러 가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아무튼요, 이렇게 놀라운 시도, 그러니까 독서를 하면서 수능식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어렸을 때부터 키우게 되면, 가령 벌써 우리는요, 이 책이 나온 건 오늘이지만 이미 시도 자체는 겨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부터 들은 학생들의 반응은요, 매우 유익하면서 흥미로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매우 유익하면서 흥미로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참고로 저는 최근 한 3년 대학 강의를 하면서요,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요, 뭔가를 하게 되면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 젊었을 때 대학 강의할 적에는 그냥 패기로 강의했었는데, 이번에는 강의하면서 한 4년간 논문 한 1000편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논문만 한 1000편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요, 이 거인의 어깨, 논문도 거인의 어깨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눈이 많이 밝아지고 아무튼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요 책의 제목은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즐거웠던 것은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아무튼 독서는 질문이다라는 제목이 굉장히 눈에 띄다. 이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제목은 어디서 얻은 거냐면요, 이 독서가 거인의 어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책을 읽다가 떠오른 겁니다. 이 책은 시리즈였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세상을 바꿨다. 가령 맹자가 왕이시여 어찌 이익을 이야기하십니까? 오직 의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질문 하나가 역사상 맹자를 만드는 것이고요. 아무튼요, 거기에 요게 하나 더 붙습니다. 요것도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전부 다 저희가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프로그램 속에 있는 책들입니다. 로봇 시대, 그러니까 4차 혁명이라는 말 많이 지금 기사에 뜨고 있지 않습니까? 4차 혁명이란 로봇이 인간을 능가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쫙 읽어보면 간단합니다. 주제는요, 모든 데이터화 시켜놓은 모든 것들은 로봇이 다 잘한다. 그러니까 로스쿨에서도 유명하신 분만 좋으시고 초보들은 힘드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나오면 입력만 시키면 몇 년도 무슨 사례 몇 년도 무슨 사례 하고 이 로봇이 다 얘기해 주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마지막에 여기 있는 게 바로 이 책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이 책 맨 마지막 페이지에 요 그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 페이지입니다. 바로 앞 페이지 보면 35쪽입니다.
우리 우주가 우리에게 준 선물은 예, 사랑하는 힘,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질문하는 능력이다. 이렇게요. 이 대단한 4차 혁명의 책이 결론 삼아서 이야기한 것은 로봇이 못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로봇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입력, 출력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중간 능력, 즉 질문하는 능력을 못한다. 바로 인간이 그것을 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독서를 통해서 하는 것이며 저희 강남대성 선생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질문의 최고의 질문은 수능 질문이었다. 어머니들이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자녀가 더 있으면은요, 뭐 이미 고3 된 뭐 있으면 금방 알게 되시잖아요.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이 다르다는 거, 모의고사 성적이. 왜냐하면은요, 질문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수능식 질문은 아주 객관적인 질문입니다. 수능은 참고로 교차 체크할 적에요, 10명의 선생님이 답을 하는데 반드시 동일한 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아유 실수로 2번이었는데 3에다 했어 이런 거 안 됩니다. 그 문제 자체 지문을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객관적인 문제입니다. 내신 문제가 힘든 까닭은 두 분 선생님이 크로스 체킹 해봐야 두 분밖에 안 되고 어떤 땐 그것도 못하면 매우 주관적인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학생들로서는 선생님의 머릿속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 머릿속으로는 이게 뭐였을까 이렇게 해요.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님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거죠. 아무튼요, 이 책은 내신식 질문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능식으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수업 진행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것이죠. 그래서 33쪽으로 저는 뭐 항상 수업을 할 적에요. 꼭 페이지 순서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의 상태도 좀 보고요. 그래서 힘들었는지, 아니면 너무 많이 쉬어서 아주 체력이 지금 좋은지부터 시작해서요. 그런 걸 고려해서 일단 첫 수업에서, 그러니까 시작하는 그 처음 단계에서는 그냥 흥미를 던져줍니다. 흥미를 던져주어서 특히 이제 학생들은 제가 독서 수업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머님 생각에는 아니 이렇게 어려운 조선 서울대 교수의 이렇게 어려운 책을 우리 아이가 읽을 수도 있을까? 이러실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안 읽어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그런데 수업을 듣고 나서 물어보면 집에 가서 읽겠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면 정말로 읽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학생에게 그날 수업을 했는데 책을 안 읽어온 것이 더 읽어왔으면 더 좋은 수업이 되었을 텐데를 계속 느끼고 이 책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뒤늦게나라도 그 책을 읽고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어머니들께서는 내가 읽기도 어려운 책을, 그러나 읽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을 학생이 혼자 읽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한번 와서 다루는 방식을 알게 되면 학생 저렇게 읽으면 되는 거나, 바로 수능 지문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만점자가 나오고 있는 사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을 일반적으로 학생이 첫 줄부터 끝줄까지 읽는 건 집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딱 오는 순간 수능 방식으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책이 갖고 있는 주제는 당연한 거죠. 우리 같은 늘 온갖 이 정도 치면 저 굉장히 줄만이 친 겁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아무튼요,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은 도끼다인 것처럼 독서 선생도 일종의 도끼 같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책을 혼자 읽는 거 하고 한길 국어학원에 와서 같이 읽었는데 선생하고 똑같다면 그 독서 수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두 가지로 충격시킵니다. 일단 이 책을 읽고 싶은 마음. 한번 사실은 처음만 저를 만나면 학생들은 책을 읽게 됩니다. 책을 읽고 오면 훨 재밌거든요. 그러니까요, 안 읽어도 재밌는데 읽고 오면 엄청 재밌고, 거기서 이제 2단계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 책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단계로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가령 이제 아까 차례차례 어떻게 나가는지 아시겠죠? 수능식 5가지 질문을 그대로 순서대로 갑니다. 사실적 사고가 가면요, 이 이해와 분석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게 사실적 사고의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해니까요. 그 다음에 거기서 쭉 가면 추리와 논증이 있지 않습니까? 추리와 논증. 예, 간단한 것입니다. 추리와 논증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리 능력과 비판 능력을 합친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팩트 체크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본문 대조가 들어갑니다. 선지가 딱 나오면 저쪽 책, 이 책에 있었던 내용과 이 지금 선지에 구성된 거 팩트에 육하원칙으로 쭉쭉쭉쭉쭉 맞추기 하면 되는 겁니다. 한 번만 가르쳐주면 학생들은 금방 하게 됩니다. 처음만 어렵지. 두 번째, 추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 또한 개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개념, 추리 개념만 잘 잡히면은요. 추리가 무엇이냐. 이거 형사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예. 따라서 추리란 주어진 것. 주어진 것이 있다.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남기고 간 흔적들. 추리소설에서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것. 예, 문장이겠죠? 주어진 문장. 주어진 문장을 가지고 안 주어진 것. 안 주어진 것. 그러니까 이것도 문장이겠죠? 이거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여기를 주면 여기를 찾아내고 여기를 주면 여기를 찾아내는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뭐 그게 어려워 보이시면 얼마나 간단한 겁니다. 그 밑에 공식은 원인이 나오는 결과가 있으니까 원인 주는 결과를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과 주면 원인 찾아낼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공식이 또 밑으로 쫙 들어오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것만 알려주면 잘 찾아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판이 되면 비판부터는 이제 요거로 들어갑니다. 내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비판적으로 들어오면은요, 예, 학생이 자기 생각으로 풀면 안 됩니다. 지금 뭐냐면 요걸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인의 관점. 거인의 관점으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엄마 내 생각하고 문제 생각이 다 이거는 학생이 수능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주어진 관점을 가지고 다른 관점 A, B 이렇게 해요. 주어진 관점에 나를 놓아두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속 단계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추리와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추리 능력과 관점을 갖고 있는 비판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환경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개발해야지 환경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들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 쓰레기 황폐화가 되니까 하지 말아야 돼. 이건 전부 관점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기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이 책을 갖다가 읽으면서요. 한 책을 읽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사고들을 수능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다섯 번째 아까 그 김창원 교수님 연구 논문에도 있었죠. 창이라는 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예전에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였죠. 뭐 창조, 창의 뭐 이런 거요. 수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용 변화 없이 형식만 바꾼다. 이겁니다. 백화점과 재래시장 같은 물건을 파는데 왜 재래시장에서 안 싸고 더 비싼 백화점에 가서 사지? 내용은 변화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사는 장소, 즉 형식이 변화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게 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모든 문장을 내용은 바꾸지 않고 형식만 바꾸는 거.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그래프로 바꾸든가 어떤 문장을 수학의 공식으로 바꾸는 이건 어마어마한 창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책에 대해서 수능의 5단계를 지금 한 거거든요. 여기 이제 간단 글쓰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독해입니다. 여기에 이제 강남대생이 가장 능력자들인 것이죠. 독해요. 독해. 학생들이 이 지문은 참고로요. 고3 지문입니다. 고3 지문인데 지금 예비주문 3이 지금 이거를 잘 풀어내고 있거든요.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강남대성 선생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바로 지문 독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옛날에 이제 가장 유명하신 뭐 서한샘 그런 분들이 하는 독해하고 좀 다른 그런 독해 능력을 여기서 한번 학생들한테 보여주게 되면요, 독해하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 독해하고 싶어 합니다. 요 책에는 그런 여유로운 공간을 쓸 수가 없었지만 교재에는 소단원에 그리스 부호를 짝짝짝짝 1, 2, 3, 4를 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쫙 읽고 한 번에 소주제 파악을 하게 합니다. 처음 물론 못합니다. 그러나 선생이 하는 거를 보고 어떻게 하는 거를 보고 몇 번만 보게 되면 놀랍게도 학생들은요 쭉쭉 읽으면서 여기에 소주제는 뭐, 여기에 소주제는 뭐, 여기에 소주제 아름답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강남대성 강의할 때마다 즐거웠던 것은요 그 빛나는 눈동자들, 그 뛰어난 학생들, 내가 그야말로 오랜 세월을 연구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요리해서 딱 전해줬을 때 그들이 그걸 받아 먹는 모습들 아름답습니다. 이번 독서 수업에서도요 마찬가지 학년이 어린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해내며 또 역시 그런 거죠. 높은 산을 올라가야지 낮은 동산에 올라가봤자 학생은 대단한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튼 1부와 2부로 이어져 있으면서 어떻게 고3 지문 쪽으로 중학생이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는가를 분명히 이제 어머니가 이 책을 학생한테 한두 번만 쥐어갖고 보내시게 되면 학생이 놀라운 눈동자로 어머니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즐거운 그런 소리를, 학생들의 목소리를 어머니께서 들을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손은 없었지만 거기 있는 내용을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있는 요거 도표가 이제 수능이 말하고 있는 원리고요. 요게 우리의 챕터거든요. 독서는 질문이다의 챕터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요 책 내부에 잘 돼 있죠. 들어가는 말을 보시면 여기 다 잘 돼 있습니다. 한 번만 읽어보시면 수능식 질문과 이 책의 챕터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잘 보시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책은 2015년 교육과정 국어의 영역에 맞고 동시에 수능에 맞고, 그래서 지난번 예전까지만 해도 내신식 사고와 수능식 사고가 이분화시켜 되었는데 일단 교육 정책에서는 일치를 시켰으니 이제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는 수능식 문제로 바꾸셔야 하는 그런 책임감이 생겼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제 아까 그 뒷장을 보시면은 여기 책 한 권 읽기가 한 학기에 책 한 권 읽기를 국어 수업 시간에 하시겠다라고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돼 있는 게 있지요. 학교가 정해져서 책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저희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게 하나 있다면 요거에 그 독서 모임이 하나 있지요. 독서 모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고 저한테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뭔가 하면요, 저는 오래전서부터 독서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따라서 학생들도 독서가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독서가 향상되려면 어머님들의 독서에 대한 이해도 좀 좋으셔야 할 것이고, 사실 독서 자체가 행복해지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그거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은 주로 학부모님이 오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 논술 배우는 학생이 날짜가 수능 끝나고 나니까 자기가 여기 엄마는 오전에 오고 자기는 오후에 오면 안 될까요? 그러길래 오라 했습니다. 아무튼 말이 이뻐서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럼 진행은 가볍게 가겠습니다. 처음에는요 가볍게 한 4주 정도를 기본으로 가고요. 거기서 계속 가실 분은 계속 하시고, 거기서 스톱하실 분은 스톱하시고요. 한번 그 내용은 어떻게 갈 거냐면은요, 한 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아주 즐거운 이야기 이렇게 조금씩 나누면서 말 터서, 그래서 책에 대해서 조금씩 이런 것도 좋은 겁니다. 내가 읽은 인상적인 한 줄,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것도 시작해서 아무튼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할 적에는 학원에서 편지지하고 편지 봉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책을 관련해서 한번 정리해서 누구한테 보내셔도 되고 보관하셔도 되고 그런 가벼운 일정으로 한번 독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동시에 텍스트는 2권은 학생들이 읽는 책을 4주 4번 한다고 하면은요. 2권은 학생들이 읽는 책. 내 아이가 여기 학원에서 보는 책은 어떤 책일까? 이런 것으로 2권 채울 거고요. 2권은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주 유명한 그냥 베스트셀러 쪽을 택할까 합니다. 그것이 소설이든 가령 엄마를 부탁해. 물론 신경숙 그분이 표절 시비로 요새 뭐좀 말이 많지만 뭐 그 작품이야 거의 100만 부 200만 부가 팔리는 그런 책이었으므로 그래서 최근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대단한 시절의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는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오늘날 표절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신경숙 일대 다시 읽어보니까 내가 조금 빠르게 읽었구나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익숙하면서도 아주 유명한 책 그런 것을 2권 섞어서 4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회비는 2만 원 정도로 커피값 정도라고 편지 봉투값 이렇게 해서 4회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따 신청지가 있으니까요. 거기다 한번 신청해 주시도록 하고요. 제가 뭐 빠진 내용이 또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독서에 대해서 예비고일 독서 아닌데 질문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그 예비고일 강의 시간표에서요. 네네네. 수능 기초 완성반이 아. 정규반이고 네네. 그 아래에 있는 게 특강반인가요? 제가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그 수업 학생들이 그 수업에 대한 것은 원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37쪽에 보시면 그 예비고일 강의 시간표가 그 위에 나와 있는 3개 있잖아요. 3개는 A, B, C 반으로 정규반이에요. 정규반 시간입니다. 정규반. 그리고 지금 현재 수요일 오후 6시 반부터 10시까지는 지난 여름방학부터 시작한 반이에요. 예비고 2를 저희가 여름방학부터 시작했어요. 저희가 학원이 19년 됐는데 여름방학에 예비고 2를 모은 게 처음이에요. 올해 처음 모았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희가 여름방학에 예비고 2를 모은 이유가 수능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작년 수능이 어려워져서 이게 비문학 쪽 독서 수업을 좀 저희가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난 여름방학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수능 기초 완성 A반은 이미 진행되는 반이고요. 그쪽만 들어가셔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BC 아무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예비고 1반은 지금 3반을 운영 예정이고 지금 제일 위에 나와 있는 반은 이미 진행반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반은 그 개강 날짜처럼 그렇게 개강을 하게 될 거고 나머지는 특강반이에요. 나머지 6개가 특강이고요. 나머지는 팀 수업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38쪽을 좀 보시면 제가 저희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최명식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독서에 대한 비문학에 대한 비중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도 요구하는 것도 실제로 비문학의 독서 능력이고 독서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2015 새 교육과정의 가장 큰 초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왼쪽 오른쪽을 좀 보시면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2018년 2월까지 오른쪽에 독서를 저희가 하게 될 겁니다. 한 달에 3번씩. 지금 1주, 2주, 지금 1주거든요. 2017년 11월에. 그리고 2주까지는 기말고사 시험 때문에 안 될 거고요. 3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아까 보여드렸었죠?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이거고요. 이거고, 그 다음에 이 책에 보시면 오늘 어머니들 받은 책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저희가 수능식 사고를 계속적으로 학생들한테 이해시키고 수능이 어떤 건지를 좀 이해시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주는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 책의 순서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없는 것들이 좀 뒤에감이 있어요. 바보 빅터하고 청소년을 위한 텐텐 경제학, 나쁜 과학자 이건 다 책에 들어있고요. 이성은 신화다 들어있고 달팽이 세상을 바꾼 질문까지는 이 책에 전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월 첫 주, 두 번째, 세 번째 주까지 나와 있는 이 세 개는 이 책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저희가 이미 교재는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저희가 수능 형태로 전부 다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수능식 사고를 좀 신장하기 위한 그런 자료들을 전부 다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른쪽에 독서 수업은 1시간 반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1시간 반. 그 다음에 왼쪽에 수능 내신 수업은 2시간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 내신 수업을 하게 되고요. 오른쪽에 독서는 1시간 반을 최 선생님이 독서를 하시게 될 겁니다. 아마 어머니들 어디 가셔서 어느 학원에 가셔서 설명회를 들으셔도 지금 독서를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는 데는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저희가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런 독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그 사설 개인 업체까지 전부 다 찾아서 이게 일반 책들을 수능 형태로 만들어 놓은 책이 있는지를 한번 계속 찾아봤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뭐냐면 그냥 이런 책을 읽고 거의 대부분은 이거 내용 이해했는지 내용 그리고 사실적인 사고 내용 이해하고 그다음 글 쓰고 100%예요. 100%. 근데 저희 강남대성 선생님들이 왜 이런 책을 구성하게 되고 이런 연구를 하게 됐냐면 재수생들을 가르쳐 보면 거의 대부분 비문학이 안 되는 학생들은 중등부 독서가 단절된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중등부 독서가 단절됐다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책을 읽긴 하는데 그게 고등부 독서 쪽으로 고등부 수업 쪽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아이들 핸드폰 뭐 이런 것 때문에 독서를 하지 못하는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독서가 단절되는 것이죠. 그러는 과정에서 고등부 쪽으로 이게 이어지지를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성학원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제 중등부 쪽 교재를 연구해서 만들어내고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면 이게 고등부 들어가서 훨씬 더 편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을 가르쳐 보면 읽는 속도가요 저보다 훨씬 빠른 분이 있어요. 그 참 대단한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은 독서를 중등부에서 많이 했던 학생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38쪽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2018년 2월까지의 도서 목록을 좀 보시고요. 도서 목록대로 저희는 계속 독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독서가 애들이 읽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읽은 것을 반드시 수능 형태로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정리하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실제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독서 목록이 이렇게 돼 있고요. 왼쪽을 보시면 2시간짜리 수업은 일단은 고전 시가에 대한 독해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처음 시작되는 반들은 고전 시가 독해가 들어갈 거고요. 지금 진행이 되는 그 반들은 이미 독서가 수요일날 반이라고 그랬죠. 거기서는 이미 독서 고전 문학이 좀 제법 들어갔죠. 예, 제법 들어갔는데 그거는 이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동영상을 좀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쪽 반으로 들어갈 경우는 채워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시 해석 연습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시 해석 연습이 실제로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시를 어떻게 읽으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방법하고 이론적인 것들, 그 다음에 운율이 뭔지, 그 다음에 시에서 표현법들에 대한 것도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수업이 좀 제법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오른쪽 독서와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 비문학 독해 연습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들어가게 되고 같이 쭉 보시면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까지는
비슷한 과정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고전시가, 현대시, 비문학, 독해 연습 이런 것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비문학 같은 경우는 매 시간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통과 못하면 재시험을 보고 해서 이 고전문학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2018년 1월 달에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3월 달 모의고사 대비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3월 모의고사 있는 거 아시죠? 3월 8일에 있습니다. 3월 8일 모의고사는 성적에 들어가진 않지만 실제로는 수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이게 수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월 8일 날 모의고사를 입학하자마자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 대비를 5주에 걸쳐서 하게 돼요. 5주에 걸쳐서. 그래서 작년 3월 1학년, 재작년 3월 1학년. 그래서 계속 이렇게 넘어가다가 그 다음에 2학년 거를 풀게 될 거예요. 그렇게 5개 중에서 한 3개 정도는 2학년 걸 풀게 될 거고요. 3월 거. 그 다음에 한 3개나 2개 정도는 1학년 모의고사를 문제풀이 하게 될 겁니다. 어머니들 이제 이게 설명회를 다녀보시다 보면 그런 거를 좀 보시게 될 거예요. 학원에서 일주일에 하나씩 모의고사를 계속 풀게 한다. 이런 것을 좀 보시게 될 건데 저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참 위험한 게 있어요.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한 편씩 줘서 그거를 풀어오게 하고 답을 주고 점수를 매기고 이런 과정이 저희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모의고사 한 편을 충분히 소화해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일정을 보시면 2018년 2월 달에는 저희 수업이 2시간 동안 계속 모의고사 풀이만 들어가게 됩니다. 모의고사 풀이만. 2시간 동안 해도 실제로는 부족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모의고사를 풀어오게 하고 답을 주고 답만 맞추고 점수만 내는 형태는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정말 별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풀어주지 않는 모의고사 풀이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금 고3들, 우리 학원에서 고3들 수업을 하면서 모의고사 풀이는 많이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모의고사를 풀어오긴 하지만 그거를 계속적으로 풀어주게 되면 다른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중요한 것들만 질문하게 하고 나머지 중요한 것들을 수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지만 1학년들한테 모의고사를 주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의고사를 학생들한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풀이해 주는 게 실제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2018년 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2월 말까지 모의고사 풀이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18년 3월에는 3월달 모의고사 교육청 3월 8일 날 이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대비가 끝나면 바로 학교별 내신 대비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독서는 일단 멈추게 되고요. 독서는 오른쪽에 있었던 1시간 반짜리 독서가 멈추게 되고 3시간 반 수업을 내신 대비로만 집중하게 됩니다. 내신 대비만. 학교별로. 지금 이제 교과서가 어떤 교과서를 선택할지를 이제 학교에서 결정해 준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교과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학교에서 문제 출제됐던 경향 자체는 이제 올해로서 다 사라지기 때문에 내년 새 교과서를 어떤 방식으로 출제할지는 실제로 아무도 모릅니다. 선생님들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향으로 보면 현대고등학교는 시험 일단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화도 마찬가지고 현대고등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1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굉장히 쉽게 냈어요. 그건 처음이에요. 처음. 그래서 98점 맞으니까 3등급이 나옵니다. 현대고등학교가. 그러더니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어요. 이번 2학기 중간고사는 애들이 뭐 한 80점 정도 맞으면 그냥 한 80점. 그러니까 만점 맞은 애가 많지 않은 형태로 그렇게 됐으니까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현대고등학교는 대체로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들 많이 가져오고 그렇게 되고요. 압구정고 같은 경우는 재작년까지는 외부 지문들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신을 문제 출제하면서부터는 외부 지문들을 가져와서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한 게 한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외부 지문들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압구정고도.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마다 외부 지문들을 가져오는 추세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건 뭐냐면 학교 내신을 수능 형태로 출제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내신 대비가 수능 대비가 내신 대비라고 보시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수능 대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평상시에 고전 시가 해석. 그래서 지금 저희 학원에서 시작을 해야 될 예비 고1에서 하게 될 고전 시가에 대한 해석 수업은 3월달 학교 들어가서 처음 보게 되는 모의고사에도 출제가 되는 고전 시가들이에요. 당장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입학하기 전에 고전 시가를 공부하는 것은 고전 시가 현대시를 해석하는 방법들을 공부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독서가 실제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이상 중요한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이게 정말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저도 이제 올해 아이가 수능을 봐야 되는데 수능을 봐야 되는데 그 아이가 제가 좀 아쉬운 게 좀 있어요. 그 중등부 때 그 독서를 조금 놓쳤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언어 국어에서 조금 어려움이 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중등부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절감을 한 게 이제 몇 년이에요. 그러면서 이 책이 선생님들은 이 책을 구상하게 된 게 실제로는 중등부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중등부 독서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애들한테 수능식 사고를 길러주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법을 생각하는 것 실제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냥 보기에는 그냥 일반 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책은 일반 책들을 수능형으로 이렇게 바꿔서 한다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이고 실제로 필요한 작업이죠. 그래서 저희가 3층을 오픈하면서 중학생 키움 독서 학원을 저희가 3층을 오픈하면서 독서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 고등부 쪽의 수업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중등부 쪽 수업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재를 쓰고 책을 만들고 학원을 하나 더 오픈하게 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독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현재가 이제 추천사를 쓴 내용처럼 중등부 독서를 많이 하고 글을 읽는 능력이 길러지니까 탐구 쪽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독서가 모든 공부의 답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독서에 대한 비중을 좀 많이 높이시는 게 실제로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일정을 좀 쭉 이게 커리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2월까지는 일반 책을 읽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책을 좀 읽게 되고요. 이런 책을 읽으면 수능 쪽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학기 중에는 이런 책들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학기 중에 읽을 수가 없어서 학기 중에 내신이 아닌 기간에는 어떤 공부를 하게 되냐면 수능 형태의 비문학 지문들 있죠. 수능 형태의 비문학 지문들. 그러니까 이게 모의고사 한 편인데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지문들을 놓고 학기 중에는 큰 책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지문들을 놓고 이걸 어떻게 읽으면 효과적인지에 대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문학 공부는 이제 이런 식의 공부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러다가 이제 방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는 다시 이런 책들을 다시 읽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방학 때 아니면 학기 시작할 때 뭐 이런 과정에서 좀 시간이 있을 때는 이런 독서를 하고 평상시에는 이런 이제 수능 지문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비문학 공부를 저희는 계속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 쪽에 문학하고 비문학 이런 쪽, 화법 이런 쪽을 저는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최명 선생님은 독서 비문학 쪽을 전문적으로 강의하시게 되니까 다른 어떤 학원보다도 강남대성 학원 선생님들이 예비고 2를 2명이 들어와서 수업하는 학원은 아마 보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건 저희가 장담을 드립니다. 그 이제 수업의 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학원에 비해서 저희는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38쪽을 보시면
38쪽에 이제 마지막 2018년 6월까지 그런 이제 과정을 저희가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시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수업하는지를 좀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7월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다시 제일 위로 돌아가서 독서를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이 7월 이후에는 다시 위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독서를 1시간 반 정도 독서를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읽고 이런 용도로 다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질문이 좀 혹시 있어요? 이 부분에서? 그리고 저희가 도서 목록을 선택할 때 이게 거의 다 신간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이 뒷장을 뒤를 보시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박근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나온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저희는 신간이에요. 거의 다. 그러니까 최근 경향들.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 로봇 시대 인간의 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4차 혁명에 대한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그 신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커리 부분에서 질문이 좀 있으세요? 특강은 어떻게 보면 특강은 3시간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독서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독서가 비문학이에요. 거기 독서 있죠? 독서 거기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38쪽이 아니고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37쪽을 좀 보시면 됩니다. 이 여기 책. 나와 있는 특강. 거기가 제일 위에가 비문학이에요. 비문학이 독서예요. 그럼 몇 주 과정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겨울 방학이니까요. 겨울 방학 특강이니까 아마 한 6주, 7주 정도 나올 겁니다. 그 여기에서 6주, 하시는 7주. 수업이랑 그럼 네. 이 정규반 수업이랑 같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내용은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고요. 지금 여기서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되냐면 여기에서 지금 이 앞쪽에서 나와 있는 이 커리는 이쪽으로 비문학이 이쪽으로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 책을 읽고 수능 형태로 이제 읽어 나가는 그런 쪽이고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비문학 특강 같은 경우는 어떤 수업이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지문들 있죠. 이런 지문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그 수능에 집중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비 고1 정규 수업에서 하는 독서는 지금 당장은 이제 이런 책들을 읽고 일반 책들을 읽고 수능 형태의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비문학 특강은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이런 거예요. 이런 이제 수능 비문학 지문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읽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는 겁니다. 구분이 되시죠? 네, 네. 머리가 좀 복잡하지 않으세요? 이게 고1이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질문이 좀 있어요? 그럼 선생님 그 정규랑 네. 특강반을 병일해서 하는 걸 추천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좋죠. 왜 그러냐면 비문학 같은 경우는 괜찮죠. 비문학 강의는 전혀 다른 강의이기 때문에 비문학 강의는 정말 수능 형태에 집중하는 거예요. 수능 문제 풀이기 때문에 문제 풀이 집중이고요. 본문 연구, 본문 집중에 대한 공부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책을 읽는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책을 읽고 수능에 이제 수능적인 사고를 길러주는 것이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는 것은 좋죠. 정규반하고 이거 비문학 강의를 같이 들어가는 거. 특강반은 8주 완성 목표. 네. 한 7주나 8주 정도로 완성을 시키는 공부예요. 예. 질문이 좀 있어요? 정규반 정원은 정규반 정원은 저희가 보통은 한 15명 정도로 잡아요. 15명. 원래 그렇게 했었어요. 네, 한 15명. 어떤 데는 한 20명도 되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개강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15명 이상은 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현재 그 반이 한 10명 정도 돼요.
그 반은 예. 그리고 일단 개강이 또 저희가 설명회를 조금 늦게 해서 개강이 또 금방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명단 작성하고 수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질문이 있어요? 내신은 학교별로 네.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예, 학교별로 진행이 안 되면 안 되고요. 그럼 만약에 이동훈이 학교가 아니다라고 하면 내신 때만 잠깐 정규반에서 빠지고 그러셔도 되는데 네. 이게 교과서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서 좀 봐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교과서가 네. 작년까지 올해까지 교과서들은 거의 대부분은 창비는 안 쓰고요. 해냄도 안 쓰고 거의 대부분은 지학사, 뭐 천재 이런 교과서를 써요. 그러니까 거의 보면 비슷하더라고요. 교과서가. 교과서는 봤다도 기출문제 성향이 있잖아요. 네, 그 기출문제 성향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이제 내년부터 교과서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성향 자체가 실제로는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실제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거죠. 충분히 내신이라고 하는 게 그게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그 학교마다 성향이 있는 게 아니고 충분히 본문만 충분히 이해를 하면 그리고 평상시에 수능에 대한 뒷받침이 돼 있으면 내신 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또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이동훈 학교가 아니다라고 또 안 받아주는 학원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학원도 있어요. 네, 그런 학원도 있죠. 네.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을 어느 학교가 제일 많아요? 저희는 현대하고 그 다음에 세화 중심이에요. 압구정하고 이게 제일 많습니다. 거기. 그냥 뭐 현대반, 예. 압구정반, 뭐 세아반 네, 이 정도는 네. 기본적으로 네, 있나요? 예, 예. 영동 영동이 어느 학원을 가도 영동고등학교는 없더라고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동 아이들이 없어요. 어디에도 영동이 없어요. 어느 학원도. 그거 참 희한해요.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들도 이해를 못 하세요. 영동 아이들이 영동이 있는지 전화를 하셔가지고 영동고등학교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영동을 어디다 전화해도 없다고. 영동이 어디로 들어가서 공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학교가 어디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가 중학교 예원 아이들을 수업하면서 예원은 좀 독특해요. 학교가. 그래서 걔들은 1학년인데도 내신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요. 1학년 때 예원 중학교. 걔들은 따로 학교를 반을 따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예원을 몇 개 반을 하고 있거든요. 중등부에서. 근데 그런 형태가 실제로 제일 좋죠. 가장 좋은 것은 학교별로 이렇게 구성이 가능하면 선생님이 따로 배정이 돼서 학교별로 수업하는 게 제일 좋죠. 가장 좋은 것은 그거예요. 원장님이 그럼 내신 커버도 하시나요? 제가 못할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주요 학교는 몇 학교는 하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금 저희 학원에 국어 선생님이 11분이니까 11명이서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들어가는 그분이 있어요. 교재는 동일하고요. 교재는 학원에서 전부 다 만들어서 지금 이제 교재 작업은 이미 들어갔어요. 교과서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교과서별로 저희가 작업은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교재는 공통으로 나가니까 학원 차원에서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교재는 괜찮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되고 선생님이 이제 오랫동안 고등부에서 수업하셨던 선생님들이니까 내신 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요새 학교들은 부교재 중요한데 예. 그런 것도 다 커버. 예, 그럼요. 당연하죠. 현대고등학교는 이번에까지는 부교재가 없었어요. 그런데 원래 현대고등학교가 부교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만들었고 부교재도 없이 그냥 교과서만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게 현대가 좀 이상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고3 선생님들이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좀 문제가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좀 이상해졌죠, 현대가. 그러면서 다시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때는 좀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게 됐는데 현대는 기본적으로 어렵게 출제해요. 세화도 마찬가지고 세화 여고도 마찬가지고 시험이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화가.
한숨을 쉬시네. 그리고 압구정도 시험이 좀 어렵게 출제돼가 시작. 학교는 몇 명이 되면 오픈이 되나요? 학교별로 기본적으로는 한 5명 이상은 돼야 오픈이 될 수 있어요. 5명 이상.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게 제일 좋죠. 내신 대비하기도 좋고 학교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기도 좋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별 수업이 제일 좋죠. 그런데 일단은 내년 2월 말까지 3월 초까지는 일단은 그게 수능 형태의 수업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 반 편성이 다시 되고 학교별로 이제 정리가 되면서 새롭게 반이 편성이 돼야 돼요. 학교별로. 그렇지 않으면 학교별로 수업이 안 되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수업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학교별이 내신이 끝나면 다시 또 합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신 대비는 학교별로 좀 수업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야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학교별로 수업해야. 학교마다 일정이 다르고 내신 기간도 다르고 그런 것 때문에 그 부교재도 있고 막 그래서 제일 좋은 게 학교별이에요. 학교별. 그게 제일 좋습니다. 예비고인데요. 예. 자사고랑 일반고랑 선생님은 어느 쪽을 추천하시나요? 그거는 아이의 성향을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의 성향. 그러니까 자사고를 들어가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자사고를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정쩡한 경우는 오히려 일반고 들어가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훨씬 더 대학 들어가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자사고를 들어가는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현대고등학교 들어갔던 아이 같은 경우는 뭐 맥을 못 쳐요. 맥을 들어가서 뭐 바닥을 막 긁고 있고 막 그런 학생들, 뭐 밑에서 막 받쳐주는 역할을밖에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참 이게 좀 마음이 안 좋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이게 워낙 좋은 애들이 많으니까 밑에서 계속 받쳐주기만 해요. 내신을 말씀하시나요? 예, 내신이요. 내신. 어떤 아이들은 막 내신은 막 안 좋은데 수능만 좋은, 모의고사만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또 그런 아이들은 또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문제가 큰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학생들. 일반고 갔으면 웬만큼 했을 아이들인데 그냥 자사고 들어가가지고 막 바닥을 긁고 있고 막 밑에서 받쳐주는 경우가 되면 힘들죠. 일반고가 분위기가 예. 너무 안 좋은. 일반고가 안 좋죠. 안 좋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장재원이라는 아이는 장재원이 그 다음에 이한울이 얘는 지금 재수하고 있는데 저런 아이들은 압구정 아이예요. 장재원 압구정, 그 다음 이한울도 압구정인데 저런 아이들은 정말 꿋꿋하게 성적을 잘 내준 아이예요. 일반고에서. 근데 저 시대는 그래도 학생 수가 꽤 되잖아요. 예, 일반고도. 네. 근데 지금 일반고는 고1 정도면 네. 학생 수가 이런 240명 예. 정도밖에 안 되고 남녀로 갈리고 문이과로 예. 갈리면 너무 여러 가지로. 적은 것 같아서. 예,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또 이제 다른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복잡해요. 정확하게 뭐라고 답을 내려드리면 좋겠는데 그 답을 내려드리기가 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움이 좀 많아요. 남학생은 남고인가요? 어디요? 남학생은 남고가 유리할까요? 예, 그렇죠. 남고가 유리하죠. 남자는 남고가 유리하죠. 그리고 일단 이 표를 좀 잘 보시면 여기도 있지만 이게 이제 저희 학원이 커리가 전체 3년을 가지고 가는 커리거든요. 3년을 가지고 가는 커리이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다 거의 끝까지 안 애들. 얘 장현재 같은 경우는 저하고 이 시점에 들어온 거예요. 이 시점에 들어와서 계속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냥 와서 가고 수업하고 듣고 가고 계속 그렇게 해서 2년 5개월을 다닌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왔지만 이상민, 장재원, 그 다음에 우정현 이런 애들은 저하고 한 2년 한 5개월, 4개월씩 한 거예요. 지금 정시 합격인가요? 어디야? 얘가 이상민이가 아니요 수시예요 수시. 얘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위에 두 학생이요? 얘는 정시예요. 장영재는 정시예요. 여학생이에요? 아니 남자예요. 둘 다 남자. 얘도 정시예요. 아 남학생. 예. 둘 다 남학생이에요. 현대고등 이번에 졸업한 같은 반 친구예요. 같은 반 친구. 현대고등에서 같은 반이었어요. 그래서 유성재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는 왜 이름을 안 실어주냐고 막 따져가지고 제가 밥을 한 끼 사주면서 그러면 넣어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성재는 제가 중앙대 들어간 걸 몰랐어요. 의대 들어간 걸. 나중에 얘가 연락해가지고 자기는 왜 이름을 안 넣어주냐 그래가지고 이름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 둘은 제가 아주 참 성적을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애들이에요. 워낙 기본기도 됐나요? 기본기도 어느 정도는 좀 돼 있던 아이들. 근데 이렇게 해보면 정말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이상민이란 애는 조금 좋긴 했지만 점수가 제가 점수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 점수가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강남대성학원에서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 그 아이 같은 경우도 1학년 처음 들어서 모의고사가 74점대였어요. 74점. 근데 걔는 나중에 2학년 말이 되니까 점수가 고3 대성학원 재수생 그 모의고사를 봐도 98점, 100점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74점짜리가 2학년 말쯤 되니까 안정화되더라고요. 다 안정이 돼서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이제 대학 들어간다는 게 이게 국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재수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상태로 딱 안정화시켜 놓으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실제로는 읽기 능력이에요. 비문학을 읽는 능력, 그거를 끊임없이 공부를 시켜야 돼요. 소설 읽는 능력, 시를 읽는 능력. 실제로는 수능은 전부 다 읽기인 거예요. 전부 다 읽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부 다 읽기예요. 얼마나 잘 읽었는가. 이것만 남아있는 거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한자성어가 사라진다는 것도 실제로는 지식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고 얼마나 정확하게 읽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3년 동안 읽기 훈련인 겁니다. 실제로 보면 읽기 훈련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저희가 이런 독서를 저희가 책을 내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그런 것과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독서는 우리 최명 선생님이 이제 대학에서 문학 그리고 영화 이런 것들을 강의하시고 이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독서 쪽 수업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도의 교재를 정리하고 이제 직접 수업하고 하시는 경우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는 독서의 방향을 잡으시고 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탐구 과목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게 실제로 독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독서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시키시는 것이 가장 지금으로서 올바른 교육이라고 봐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습니다. 얘들도 실제로 보면 가장 공통점은 읽기를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가장 읽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읽으면 아까 말씀드린 저보다 빨리 읽는 경우도 있고 정확하게 읽고 제가 못 본 것을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엉뚱한 질문들을 해가지고 제가 당황스러워하는 경우도 뭐 제법 발생이 되는 거죠. 뭐 재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참 잘 읽는 거죠. 근데 그런 학생들이 점수를 잘 내요. 다른 분 질문이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